안녕하세요. TV 책을 읽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 더 문 앤드 식스펜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만한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이처럼 한 권의 책에서 발견한 짧고도 강한 메시지를 통해 또는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슬픔의 피난처를 만들고 자신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TV 책을 읽다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정이 싹트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희방촌의 채식주의자입니다. 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처음 만난 전범선 작가는 저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모에서는 이미 자유로움이 느껴졌고요. 그 외모를 통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틀에 갖춰진 스펙과 부러움을 뒤로하고 왜 사회구조의 틀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지?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출판사의 이슬아 대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전범선,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휘뚜루마뚜루 자유롭게라고 대답한다. 나는 그의 거침없음이 좋고 그의 솔직한 표현이 마음에 든다. 오랜 사유를 통해 뿌리를 찾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며 타자의 자유를 곰곰이 모색한다. 나의 자유는 곧 책임이라는 말에 책임이라도 지듯 본인의 자유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서 음악으로, 글로, 사회운동가로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나는 진지하게 지지한다. 맞습니다.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이 책을 읽다 보니 그는 10대, 20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생존이 아닌 실존을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자신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잘 써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로스쿨에 합격했더군요. 그런데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의 길을 버리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사회운동을 하며 행복하지만 다소 불안한 직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죽을 때쯤 혹은 살아가며 힘들 때 후회가 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당장은 행복하다고 하니 책을 읽는 저도 그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전범선의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부 휘뚜루마뚜루 나의 뿌리를 찾아서 2부 성균관 두루미 나의 자리를 찾아서 3부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휘뚜루마뚜루 나의 뿌리를 찾아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원중학교의 전설이었다. 한 번도 종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선생님들은 나를 무척 예뻐했다. 그부들은 시험이 끝나면 정답을 확인하러 나에게 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강원중학교 정문에는 나의 이름 석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나에게 공부란 경쟁이었다. 진리 탐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수단이었다. 어차피 시험 끝나면 까먹었다. 시험 문제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학생의 비판적 사고나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것보다
등수를 매기는 게 중요했다. 나는 경쟁에 중독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서 승자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보상은 엄청났다. 중학교 첫 시험인 반배치고사에서 공동 1등을 했던 날, 나는 개선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귀가했다. 선생님들은 나를 특별 대우해줬고 부모님과 친척들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13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맛이었다. 그 맛이 좋아서 중간고사 때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이번에는 공동 1등이 아닌 단독 1등이었다. 1등만 알아주는 사회에서 1등이 되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었다. 민사고는 한 학년에 약 150명이었다. 90명 정도가 국제반이었고 나머지 60명이 국내반 또는 민족반이었다. 첫 중간고사 때 경제학에서 B를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한다. 전교 1등은 상상도 못했다. 민사고에서 나의 승부욕은 만족되기 힘들었다. 일단 영어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외국 생활을 했거나 아예 그쪽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다. 민사고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가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밀렸다. 수학, 과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세계대회에서 수상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이기기 위한 공부는 더 이상 무의미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쟁의식과 집단주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내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은 이게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였다. 내가 하는 공부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인지, 내가 즐겁기 위한 것인지, 민족의 내일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오늘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봤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연습을 할수록 눈치는 덜 보게 되었다. 연애 금지를 비롯해서 내가 정말 부조리하다고 믿는 규정은 서슴없이 어겼다.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했다. 오해는 말자. 민사고에서 불량생이라고 해봤자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다. 한국에 살 때는 민족이라는 집단의 울타리를 직시하는 일이 드물었다. 민사고에서 그나마 교포 친구나 원어민 교사를 보면서 일종의 경계를 감지했다. 나는 미국에 가서야 그 울타리 밖을 확실히 경험했다. 집단주의 이면에는 배타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집단주의는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만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들보다 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또 눈치를 보게 만든다. 타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역시 엄청나게 눈치를 보는 행위다. 2010년 강원도 촌놈이 미국 뉴햄프셔 땅을 밟았다. 눈치 볼 일이 엄청 많아졌다. 여태까지 참 눈치 없이 살았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조기 졸업을 앞두고 나의 대학 생활을 회고하며 교지 더 다트머스에 이렇게 기고했다. 나는 다트머스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다트머스는 분명 나를 크게 바꾸었다. 꾸준히 스스로 묻게 만들어준 다트머스의 목소리들에게 나는 깊이 감사하다. 민사고가 민족과 국가라는 고민을 내 가슴 깊이 심었다면 다트머스는 정체성 정치와 소수자 해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난생 처음 철저한 경계인으로 살았던 3년이었다.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내게 내재화된 집단주의를 허물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되니 한국 민족주의의 이면이 보였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도 하나 둘 불식되어 갔다.
내가 한국인 이성애자 남성이라는 정체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싫었다. 울타리를 확장하는 일은 결국 공감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었다. 내가 미국 흑인이나 동성애자, 여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들여다봄으로써 나와 그들이 결국 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진리를 상기했다. 인류라는 집단, 인간이라는 정체성 말고 나머지는 디테일일 뿐이다. 그러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 말고 다양성을 예찬하면 되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자유란 무엇일까? 누군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꿈을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닌 부사여야 한다. 나는 휘뚜루마뚜루 꿈꾸고 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벌린의 자유는 명사였고 프롬의 자유는 동사였다. 나의 자유는 부사다. 나에게 자유란 얻고 싶은 어떠한 대상도 아니고 하고 싶은 특정 행동도 아니다. 그런 목적들은 순간순간의 욕망에 따라 바뀌기 십상이다. 나는 그저 자유롭고 싶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유로이 살고 싶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 내 삶의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휘뚜루마뚜루 자연 발생적인 행위를 이어갈 때 나는 내 본연의 모습에 다가감을 느낀다. 결국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다. 내 속에는 옥스퍼드 양반들처럼 고상하고 흔들림 없는 초식형 인텔리 삶을 추구하는 마음과 황홀과 절망의 연속인 로큰롤 라이프를 쫓는 욕망이 병존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둘 다 누리고 싶다. 어쩌면 그 모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꼴이 휘뚜루마뚜루일지도 모른다. 내게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는 같은 말이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다. 여태까지 역사는 전쟁의 연속과 그 사이사이 쉬는 시간이었다. 지금 한반도 역시 휴전 상태일 뿐이다. 소극적 평화라고 볼 수 있다. 그것마저도 인간 사이의 휴전이다. 비인간 동물은 매일이 전쟁이다. 적극적 평화란 전쟁이 사라지고 정의가 구현된 상태다. 이 땅의 모든 동물을 위한 생태주의적 고려가 있기 전까지 평화도 없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원 헬스. 인간과 동물과 생태계의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 특히 동물에게 가하는 착취와 폭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인간을 죽이고 억압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당연한 진리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는 누구나 알았다. 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했다는 오만 때문에 잠시 망각했다.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생태가 파괴되면 인간의 자유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공간 재생이 나의 세대에게 필연적인 이유는 기후 생태위기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토건을 멈추어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개발과 자연 파괴는 자살행위다.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로도 충분하다. 차라리 없앨 것은 없애고 살릴 것만 잘 살리면 된다. 문명의 영역을 줄이고 야생의 영역을 다시 확보하는 작업을 활생이라고 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녹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살고 싶다면 우리는 신축보다 재생,
활생을 택해야 한다. 지붕 위에 올라간 소를 보고서야 우리는 실감했다. 이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그리고 소를 구조해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축산업의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갔다. 비가 그치면 다들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갈 것이다. 소고기 먹고 소규차 끌고 비행기 타고 나무를 벨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 지구는 거주불능의 공간이 된다. 종말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0년이다. 멸종의 유령 앞에서도 우리는 왜 각성하지 못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부동산이란다. 멸종 반란은 세대전쟁이다.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이들은 산업화 세대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로 권력을 얻었고 시진핑, 푸틴도 개발 논리로 무장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민주화 세대도 사실 부동산 세대임이 드러났다. 이들 모두 기후재난의 혹독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환경 문제는 끝까지 남일이다. 그런데 그 미래 세대가 나다. 나는 최소 90살, 그러니까 2080년까지는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대부분을 윗세대가 싼 똥 치우며 허비하고 싶지 않다. 맑은 공기와 좋은 날씨와 푸른 산천을 원한다. 후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사치가 아니다. 당장 내 인생이 걸렸다. 희망을 품어본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기후재난도 각성만 하면 바뀔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비행기를 멈추고 석유차를 없애고 채식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기성세대가 결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과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 당사자인 우리가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을 불편하게 해야 한다. 문명사의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다. 10년간의 싸움이 이후 100년, 어쩌면 1000년을 좌지우지할 것이다.